자, 그래도 한번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셨고, 네. 앞으로는 또 어떻게 좀 전망하는 부분들이 있으신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7.7이 나왔고요. 네. 요거 이제 정리해서 좀 어떠셨습니까? 보시면서. 그래도 좀, 네네. 그러니까 7.7 자체가 아직은 많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의 반응이 조금 과하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과하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음. 반등이 좀 아니면 특히 이제 환율이나 이런 쪽에서가 쭉 예, 바로. 뭐 특히 원화 환율 보면서 와 저렇게 빠지는 게 강세 가는 게 음. 저런 건 처음 봤는데 이런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요번에 나온 게 네. 상당히 좀 좋게 나왔다라는 거는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팩트다. 예, 이렇게 예. 나온 것만큼은. 왜냐하면은 그 일단 맨 처음에는 뭐 8.1% 정도까지도 갔었던 게 예상치가. 7.9로 예 내려왔는데 음. 그보다 낮은 7.7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0.4 정도 차이가 얼마냐 싶겠지만은 전월 대비로 놓고 보게 되면 이건 상당히 큰 숫자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요번에 내려온 거에서 일단 헤드라인이 지난 6월 달에 피크아웃을 했었고 네. 요번에는 근원이 9월 달로 그러면 결국은 피크아웃 한 걸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게 일단 뭐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피크아웃의 계기가 보면 우리가 이 그 물가의 각종 선행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는 별로 작동을 안 한다. 그러니까는 이 선행 데이터는 많이 내려가는데 물가는 그렇게 안 내려가네 했는데 이번에는 그 데이터들이 내려간 만큼 똑같이 내려가 주니까 그게 같이 되게 가는 그 선행 데이터들이 대표적으로 좀 어떤 게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나온 것들이요. 뭐 중고차나 중고차. 예 신차도 뭐 많이 좀 네. 사실 자동차 관련된 항목들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가격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그게 CPI에서 8% 정도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중고차 신차 합치면은 8%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크고 여기서 또 추가로 파생되는 것들 이거 관련한 수리비라든지 뭐 보험료나 렌트비 이런 것까지 합치면 더 크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8에서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들이 더 있다. 예. 근데 요 부분들이 약간 선행하는 게 중고차 쪽에서 메나임 중고차 지수가 선행을 하는데 네네네. 그거는 연초에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근데 아직 CPI에서 중고차 지수는 좀 거의 안 빠졌었는데 요번에 좀 빠진 거. 좀 빠졌다. 예. 그러고 이제 또 한 가지 좋은 점이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주거비는 계속 높지 않느냐예요. 근데 주거비를 보시게 되면 이게 약간 트리키한 면이 있는 게 전월 대비로 0.7에서 이번에 0.8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주거비가. 예. 그래서 상승폭이 더 커진 거 아니냐라고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반올림 때문에 그런데 반올림.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들어가서 보면 지난달에 지난번 발표에서 오를 때는 0.749%여서 0.7로 나왔어요. 이번에는 0.751로 나와서 0.02% 차이로. 근데 하나는 0.7이고 하나는 0.8이니까 가속화가 된 게 아니냐인데 사실 그건 아니다. 거의 같게 나왔고 세부적으로 주거비 내에 보게 되면 그 자가 대체 임대료라 그래서 이게 제일 비중이 크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자가에 살고 있는데 만약 내가 동일한 컨디션으로 나가서 임대 나가 살게 되면은 얼마 정도 예상 임대료가 나올 걸로 이제 예측을 해가지고서 이게 나오는 건데 그거는 0.8에서 0.6으로 오히려 전월 대비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데서 뭔가가 확 올라간 게 이제 비중은 작은데 확 올라간 게 있을 거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외부 숙박. 그러니까 호텔이나 모텔이 갑자기 5%가 확 뛰었어요. 놀러 다니나요? 돌아다니는 거지. 뭐 예 그것도 있고 요 숫자가 원래 들쭉날쭉해요. 그러니까 방향성은 장기로 막 몇십 년으로 보면은 이렇게 우상향인데 다른 숫자들은 보통 우상향하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네네네. 이 숫자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되는 쪽에 지금 그러니까 그 전 달은 또 마이너스 1이었거든요. 이게. 큰 의미는 없네요, 그거는. 예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 보면 네. 주거비도 조심스레 조만간 피크아웃이 나오지 않겠느냐. 주거비도. 주거비는 근데 진짜 빨리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기는 해요. 금리가 사실은 계속 올렸던 게 지금 사실 주거비 어느 정도 이게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럼 계속 올리고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네.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은 좀 더 크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2달 연속으로 집값이 지금 하락이 나타났고 그리고 요번에 그 지난주에 페니메 이제 에서도 실적 발표를 하면서 네네. 그러니까 그 뭐 주택 담보 대출 해주는 데죠 이제 여기가 네. 근데
원래 하반기하고 올해 음. 내년도에 집값 상승을 예상을 했었다가 이번 발표에서는 한 분기 만에 이제 예상을 바꾸고 네. 하반기에 1.9% 하락할 거다. 내년에는 1.5%또 추가 하락할 거다로 바꿨어요. 네. 그래서 확실히 집값 그 다음에 여기에 연계된 렌트비도 좀 뭐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지만 생각보다는 피크아웃이 빠르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게 좀 보여졌다 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만한 부분이 음. 이번에 그 헬스케어 항목도 이 메디칼 서비스 쪽도 떨어졌어요. 이게 사실은 최고 서프라이즈 항목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일회성이다 아니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말이 많더라고요. 예, 근데 실제로 이게 나온 걸 보니까 어. 여기에서 건강보험 항목이 있는데 이 건강보험 쪽은 실시간으로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1년에 한번 숫자를 업데이트를 하고서는 그걸 1년에 거의 끌고 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19년부터 이렇게 바꿨다라고 하는데 네네. 근데 그렇게 돼서 작년에는 어땠냐 하면 이게 10월에 바꾼다 하더라고요. 아, 매년 10월. 예. 작년에는 어. 이제 10월 달 걸 딱 바꿨더니 네. 이듬해 이제 올해 9월까지죠. 그때까지는 매월 전월 대비 2% 플러스로 반영이 됐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를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한 네네네. 거죠. 근데 이번에는 그게 딱 업데이트가 됐는데 나온 게 마이너스 4%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1년 내내 전월 대비 계속 마이너스 4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계속 마이너스 4. 예.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생각보다는 1년은 갈 이슈기 때문에 오. 향후 CPI 전망은 다 조금 낮춰야 된다 기존보다 음. 그런 것들도 나와서 저는 뭐 하여튼 뭐 이런 걸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좀 생각보다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런 CPI 그러니까는 그날 막 그 나스닥이 7% 이상 오르고 그랬던 거 아, 그게 말이 그다음 되는 날도. 수치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숫자를 뜯어볼수록 괜찮네 하니까 쉬지 않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맞아. 그 다음 날도 뭐 거의 2% 가까이 오르고 그래서였지 않나.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내용이 건실하게 나왔다. 건실하게 나왔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전과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CPI가 이렇게 좀 뭐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럴 뭐 조짐은 많이는 안 보인다. 그게 나타나려면 제 생각에는 뭐 유가가 정말로 뭐 엄청나게 있긴 치솟지 있어야 않은 되는데. 예 그게 아니면은 네. 나오기는 이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아마 좀 많이 보시던 분들께서는 근데 임금이 고용이 아직까지 좀 그래서 임금이 만약에 많이 오르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려를. 근데 고용 쪽도 지금 생각보다는 앞서도 이제 오프닝 코멘트에서 말씀해 주시는 걸 이제 보니까는 그런 뭐 해고도 요즘에 많이 증가를 하고 맞아요. 해서 좀 이게 빠르게 좀 쿨다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사실 임금이 너무 올라갈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넘어가면은 너무 사람을 해고를 해가지고서 우리 경기 침체가 너무 깊을 걸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실제 이게 데이터로도 나타나는 게 네. 우리가 이제 고용 쪽에서 가장 실시간성을 가지는 데이터가 실업수당 관련된 데이터거든요. 우리 정강 대표님 덕분에 제가 이거 굉장히 잘 네네네. 그때 지켜보거든요. 저희가 그때 네.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업수당 같은 경우에 연속도 그렇고 신규도 최근에 이제는 다시 올라가는 게 네. 명확히 나오기 시작을 했고. 아 그만큼 그러면은 이제 해고된 사람들이 꽤 많다는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늘어나고 있는 네네. 네. 그래서 아마 임금 인상 폭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번에 살짝 그 뭔가를 터치한 게 몇몇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 로직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자료 나오는 걸 보면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4주 이동 평균치가 145만을 찍으면 이번에 이제 침체가 반드시 올 것이다. 아, 그게 그런 식으로 원래 뭐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딱 지난주까지 나온 게 145만을 찍었어요. 처음으로 이제. 그래요? 네, 그래서 침체는 일단 확정이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얕으냐 깊으냐의 차이일 거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고용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월간 고용 순증이 아직 많지 않냐라든지 그다음 구인 규모가 아직 크지 않냐 보시는데 이거는 훨씬 시차로 봤을 때는 늦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실업은 매주 나와요. 네. 근데 월간 고용 순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1월 초에 봤던 그 숫자가 10월 12일이 있는 주간 것까지거든요. 그래서 상반월까지의 숫자이고 그다음에 잡오프닝 구인 같은 경우는 9월 말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시의성이 지금 뭐 빅테크들이 뭐 구조조정 하겠다 네네네. 이것들은 들어가지 않은 숫자라는 아직은. 거를 그래서 이건 좀 후행적이다. 가뜩이나 고용이 후행적인데
그 숫자들은 더욱 후행적이기 때문에 그걸로 고용이 뜨겁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테고 또 이제 뭐 한 가지 저는 요즘에 보는 소프트 데이터 소개를 드리면 네. 구글 트렌드에서 미국으로 해서 네네. 이제 해고 레이오프를 검색을 하시면 네. 그게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게 과거에도 코로나 네. 때에 이 설명력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해고가 많이 증가를 할 때 그 직전에 구글 트렌드가 먼저 반응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지금 그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그래서 고용은 어쨌든 뭐 이제 인건비 상승이 너무 높을 거를 인플레를 걱정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거의 지나갈 끝나가고. 것 같고 네. 예 다음은 이제 침체. 침체가 깊을 거냐 얕을 거냐에 대해 가지고서 음. 이게 훨씬 걱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 하지만 경기 침체도 조심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 뭐 약간의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들도 굉장히 무섭긴 합니다. 근데 네. 경기 침체가 온다고 이제 만약에 아직 뭐 아직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은 그나마 얕게 오기 위해서는 좀 어떤 흐름들이 나와야 조금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네. 저는 봤었을 때는 좀 그래도 아직까지 얕은 침체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네. 좀 최근에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이는 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일단 첫 번째는 그 달러가 최근에 그나마 좀 약세로 돌아준 거. 어. 네. 그러니까는 미국도 기업들 보시면은 매출액에서 40%가 이제는 해외에서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달러가 강하면 본인들 이익도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영향을 받는데 달러가 벌써 이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도 20% 강세로 갔더라고요. 최근 1년 동안. 근데 그건 너무 과하고 110 넘어가는 건 너무 과하다. 예. 그게 조금 되돌림이 지금 나타나는데 조금만 더 나타나 준다면 사실 지금 달러 쪽에 대한 베팅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메다라는 펀드 매니저 조사가 글로벌에 있는데 네. 거기서 보게 되면 지금 가장 붐비는 포지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포지션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압도적으로 거의 70% 가까이가 미국 달러예요. 달러. 2등부터는 보이지도 않을 정도예요. 아, 예.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근데 보통 그게 초기에는 좀 잘 맞아 들어가다가 네네. 몇 달 동안 그럼 또 강화가 되거든요. 보통 그렇게 되면 보통 되돌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지난 6월 달에 그러니까 연초부터 6월까지 제일 좋았던 포지션이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게 원유였거든요. 아 원유. 그치. 예. 근데 원유가 120불에서 6월부터 꺾여요. 네. 근데 그치. 6월에서 7월 넘어갈 때 바톤 터치한 게 미국 달러하고 바톤 터치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달러가 1위의 왕자를 계속 지키고 더 압도적으로 지켜왔는데 과하지 않나. 예. 인덱스 수치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 네. 와. 그래서 그 점이 좀 되돌림만 일어나도 음. 미국 기업들 이익도 좀 괜찮아질 수 있다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중국이 사실 근데 경기가 이번에 나빠졌을 때 사람들 제일 걱정은 돈을 풀 수 있느냐. 경기 나빠지면은 뭐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더라도 정부에서 재정 정책을 확 얼마나 풀면서 이제 하느냐. 해줘야 되는 건데 네. 이번엔 인플레도 있고 그걸 못하지 네. 않느냐 그러니까.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 서구권 국가들이 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도 봐요. 인플레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을 혼자 주고 있다가 플러스 요인을 주려고 하는 데가 있는데 중국입니다. 그 유일하게. 예.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 지난 3월부터 어. 상해까지 봉쇄를 적극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중국 네. 경제도 망가졌고 네. 글로벌에서 이제 중국도 소비를 많이 하는 국가가 됐거든요. 그렇죠. 뭐 이제 미국 기업도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도 보면 중국 쪽에서 매출 많이 감소했다 이런 떨어졌죠. 얘기들을 했는데 근데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를 조금씩 철폐해 나간다라고 해버리면은 이제부터는 중국이 돈을 안 써도 정책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사실 큰 부양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여러 번 속았는데 진짜 할까 하실 텐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이들도 살려면. 예.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중국을 볼 때 부양책이 언제 나올까를 저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네. 데이터가 있어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거든요. 네네네. 요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플러스로 올라가면 기업 이익이 좋아져요. 기업들이 이제 가격 올려받는다는 뜻이니까. 반대로 이게 떨어지면 기업들 이익이 이제 안 좋아집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정말로 높은 상관관계를 그리는데 이번에 그게 작년에 이게 플러스 13, 14%였거든요. 네.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발표는 마이너스로 들어가 버렸어요. 마이너스. 근데 이게 과거에 중국이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 들어갔을 때에는
반드시 대규모 부양책이 나왔습니다. 나라 자체에서 예. 확실하게 도와줘요. 그러면 금리 많이 낮추고 돈도 풀고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단순히 방역의 변화로 볼 것이 아니라 그만큼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중국이 뭔가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고 그거 일환으로 나오는 거다라고 보면 이번에 리오프닝은 좀 다를 수 있다. 진짜다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다. 예, 더불어서 하는 것이 뭐 가령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 같은 것도 또 내고 지금 계속 내고 있잖아요. 네, 부동산 그렇습니다. 쪽은. 그런 흐름들이 그걸 가는 단계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좋아지게 되면 뭐 이제 그 글로벌 기업들도 특히 이제 한국이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죠. 한국이 요즘 보시면 중국이 너무 그런 경기가 망가져 가니까 수입을 못 하다 보니까 대중 수출이 뭐 무역 수지가 적자까지 나버린 상황이 오잖아요. 근데 그런 점들이 이제 개선이 되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네. 좋은 신호들이 많네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근데 대신에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를 아주 고집 있게 밀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희 이제 제로 코로나 철폐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대신 조금씩 네. 그냥 아주 이제 조금씩 한국이나 이런 데들은 뭐 우리가 방역을 이만큼 했으면 이제 제로 뭐 철폐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확 줄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마스크 발표하고. 의무했다가 해제 이렇게 딱 예,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제 이만큼 했다가 요렇게 이제 오게 되겠죠. 알게 네. 모르게. 네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들이게 만들고 음. 그래서 저도 좀 이제 어저께 보면 뭐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만났잖아요. 정상회담 처음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대면으로는 제일 주목했던 거는 전 최근에 이제 시진핑 대회 행사를 보면 주목하는 게 마스크를 쓰나 안 쓰나 주변에 수행원들이 마스크를 쓰나 안 쓰나 그게 딱 포커스. 예, 근데 하나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여주기 위한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인민들한테 나도 이제 하고 해외에도 다 다니고 사실 코로나 중국에서 언제 끝나요라고 했을 때 제일 눈여겨봐야 될 게 시진핑이 해외로 나가면 이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잘 나간단 말이죠. 이제 처음에 홍콩만 나갔다가 다음은 우방국이 있는 곳으로 이제 동구권으로 한번 갔다가 이번에는 진짜로 다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거리낌 없이 다녀도 괜찮아라는 걸 계속 빨라질 수 보여줄 것 있겠다. 같아요. 예, 예. 웃기다. 굉장히 빨라. 아니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보니까 그것도 보여주기 굉장히 잘하잖아. 그러니까. 뭐지 중국 가서는 어. 제로 코로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고 다녀. 사실상 벗고 다녀도 돼요. 뭐 이러면서 다니는 느낌인데. 야. 이게 또 조곤조곤 들으니까 이해가 쉽네. 진짜 성시경이에요. 그니까. 정말 꿀보이스 지금 노래 목소리가- 엄청 잘하실 거라고 지금. 예. 기대가 빨리 끝내고 노래 나는 거. 우리 정광 대표님 86번가 이제 채널에서 네. 또 하시는 방송 저는 구독돼 있으니까 항상 네, 보거든요. 네. 거의 뭐 좋네요. 귀에서 저는 네. 이제 가래떡 있죠. 가래떡. 들으면서 귀에 찍어 먹죠. 꿀이 자꾸 나와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그래도 더 잘 들리는 거야. 그래 더 잘 들리죠. 네. 자. 생체는 어느 정도는 나아져 가고 있다. 네, 또 아니면 네. 좀 약하게 올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사실은 받아들이는 게 인플레 쪽은 좀 심하게 받아들였잖아요. 사실은 인플레가 이렇게 오니까 막 시장도 출렁출렁하고 그다음에 근데 오늘 CPI 들여다 보면 사실 CPI에서 제일 큰 게 주거, 유가,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중고차 신차 요건데 예. 유가랑 중고차 신차는 사실은 경기 침체가 조금 많이 반영이 돼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CPI가 떨어지는 거는 이제 시장에서 좋게 봤는데 예를 들면 경기 침체 때문에 이게 계속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또 반대로 시장이 또 안 좋게 받아들여서 맞습니다. 예. 막 더 막 진짜 저점을 더 테스트할 수도 있다라는 게 최근 들어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저는 요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점도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그래가지고서 죄송합니다. 편하게 예, 하셔도 됩니다. 주식을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국 그래서 기업 이익이 어떻게 될 건데 이거라고 그렇지, 제일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업 이익에 대해서 사람들 눈높이가 어느 정도고 그 주식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악재가 나올 건데 그게 다 반영된 주가냐 아니냐, 너무 반영됐냐 이건데 지금 기업 이익의 네. 이제 미래 추정치가 네. 굉장히 빠르게 하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 거에 대해서 거의 30% 하향이 일어났어요. 기업 이익이요? 예상치가 예상치가 정말 빠르게 내려갔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음. 내년도 이익 예상치가 한 8% 정도 지금 내려갔어요. 근데 과거에 평균적으로 침체가 왔을 때 경기 침체가 평균적으로 왔었을 때의 미래 이익 추정치가 미국은
어느 정도나 내려갔냐. 음. 그 계산을 해보면은 10% 조금 더 내려갔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수치상으로는 나쁘진 않네. 그러니까는 거의 다 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음. 요즘에는 표현을 드릴 때 8분 응선을 넘었다 이미. 오.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다 알고 있다. 이미 소화 다 됐다. 예, 예. 그래서 미래 예상치도 어.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뭐 이 부분을 봤었을 때에는 너무 부정적으로는 일단은 보지 말자. 그러니까 너무 깊은 침체가 온다 그래 버리면 이보다 더 내려가겠죠. 그런데 평균적인 침체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의 반영은 되어 간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다음 분기에 실제로 이익이 나올 때에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생각보다는 괜찮은 기업들도 있다. 그렇게 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 분기가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익 나온 것도 그렇고 미래 예상치도 그렇고 가장 좀 불안해하고 악재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가장 겹쳤었던 그게 제일 심했었던 실적 발표 분기로 기록이 될 것 같아요. 다음 분기 분기부터는 조금씩 실적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빅테크 쪽은 어떻게 보세요? 방금 전에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경기 네. 침체가 그렇게 안 깊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해외에 들어오는 수익이 그렇게 훼손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력 감축을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 빨리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럼 빠르면 내년 한 1분기, 2분기 실적이 의외로 빨리 정상화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네, 저도 그거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탑라인 쪽은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정확히는 없지만 뭐 경기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비용을 적극적으로 줄여 나가겠다. 뭐 네네.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 해고라는 것도 있지만은 네. 추가적으로 사실 돈 안 되는 사업은 다 접자 이런 얘기를 대놓고 최근에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창 이슈됐었던 알렉사도 뭐 이거 정 안 되면 접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른 대응이고 네네. 그러면은 이익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빨리 좀 리바운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은 비용 절감은 기업이 경기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뭐 광고 경기는 내 마음대로 못 하지만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실적에 대한 우려는 이제 저점이 잡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야, 그러면 의외로 빨리 반등할 수 있겠네요. 네, 네, 네. 그러면은 다시 사람도 뽑고 하려나? 사람은 그때 되면 근데 되면은 한 번에 늘리지는 않을지 조금씩. 않을까? 네. 근데 아까 또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고용 그 사실은 빅테크 쪽이 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어가지고 새로 뽑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정리해봤을 때 음. 고용도 줄고 있고 CPI도 계속해서 좀 괜찮은 수치가 나오고 있고. 수치로 네. 좀 더 떨어져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게 그러면 우리 작가님이 정말 대표님을 한번 낚았네. 어떻게? 네, 전 좀 다르게 전망합니다. 좀 굉장히 안 좋게 세게 나가실 것 같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의외로 괜찮다. 그러니까. 빨리 회복할 수 있다.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제일 빨리 회복이 될 것 같은 업종은 네, 네. 어떤 업종이 되실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일단 네. 그 지역으로 봐서는 한국이 제일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저기 수혜를 봐서? 예, 예. 그러니까 그 한국의 특징 음. 자체가 네. 이 산업 구성이 되어 있는 게 경기 민감주의 비중이 대단히 높습니다. 어.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빅테크는 사실 좀 뭐 덜 민감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뭐 철강, 화학, 그렇죠. 반도체도 엄청 민감주고 그쵸. 예. 그래서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 시가총액에서 그런 경기 민감주가 차지한 비중이 한국이 제일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기가 이게 이제 최악으로 갈 것 같아. 그럼 제일 빨리 빠지고요, 반대로. 그러니까 그 고점도 최고 먼저 나오고요. 네네. 빠질 때 속도도 제일 빠르고요. 네. 반대로 올라갈 최악이 때도. 지난 거 아냐라는 아직 말이 끝나기도 전부터 이미 가고 있어. 바닥은 나오고 혼자 오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예를 들어 드리면은 이제 네. 금융위기 때에 한국이 먼저 이제 그 저점이 나왔었는데 네네. 한국 증시는 2008년 10월이 최저점이었고 반등을 했어요. 네. 근데 미국은 2009년 3월이 저점이었어요. 완전히 해가 바뀌어서. 시차가 좀 있다. 예, 예. 그리고 증시가 반등한 속도도 다른 게 음. 가령 닷컴 버블 때나 아니면은 그 이번 코로나 때나 앞서 말씀드린 이제 금융위기 때나 바닥에서 두 배가 오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미국 대비해서 엄청 짧아요. 우리나라는 진짜 빠르긴 해요. 네, 네. 이번 코로나 때도 한국 증시가 2021년도 1월 달에 두 배가 가거든요. 네. 그때 두 배 찍는데 미국은 7월에 찍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반등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반등하고 먼저 찍고 그다음 먼저 또 내리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일단 과거 확률로 봐서는 한국이 네. 그래서 네. 네, 그 가장 이제 통통 튈 가능성이 있지 높다. 않느냐. 오. 예, 예. 우리 그렇게-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기분 좋으시겠네요. 네, 네. 다만 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음. 말씀해주신 뭐 섹터나 이런 부분 또 이제 많이들 사실 이제 주도주가 뭐가 될 거냐 이게 네. 그게 사실 제일 최고, 예. 궁금하거든요. 근데 아. 주도주는 저는 아직은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다만 요번에 좀 수급이나 이런 걸 봐서는 사실 처음에 많이 빠지고 반등을 모색할 때는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냐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수급으로 봐가지고서는 초대형주들이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초대형주. 생각이 지금 들어오는 게 다 대형주랑 경기 민감주. 예예 요렇게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라고 봤었을 때에는 한국에서 계속 외국인 자금이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글로벌에서 이머징 마켓 지수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머징에서 뭐 사우디도 갑자기 들어오고 중국 비중 증가하고 대만이 늘고 막 하다 보니까 항상 한국이 비중이 조금씩 줄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맨날 우리는 리밸런싱 한다 그러면 돈이 맨날 빠져나갔었단 말이죠. 맞아. 그래서 외국인 비중이 계속 내려가고 매도가 나왔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외국인이 많이 삽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 몇 달 전에도 한번 이렇게 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소위 말해서 뭐 가짜 외국인 수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단타 같아요. 실러 들어왔다. 그러니까는 말씀해주신 대로 어. 진짜 그런 단타성이 한 번이도 있었고요. 음. 그리고 우리나라 보시게 되면 그 이제 코로나 이후로 해서 CFD 차익 결제가 뭐 소위 말해서 좀 큰 손들 개인들 사이에서 유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증권사들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은 외국인으로 잡혀요. 그래서 이쪽에서 사게 됐었던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외국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실제 거죠. 외국인은 아닌데 외국인 그렇습니다. 데이터로 잡히니까. 네, 네. 그래서 요거 복합적으로 보려면은 뭐 글로벌 펀드 플로우 요거 조사하는 기관 것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때는 들어오는 게 없었고 지금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짜로 2달 넘도록 지금 맞아.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 플러스로 10월부터 왜 좀 격렬하게 들어오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그 이제 텍사스 교직원 공제가 있거든요. 네. 여기가 거의 한 200조 후반 정도를 운영을 하는 데인데 맞네. 여기가 포지션을 완전히 바꿨어요. 차이나 거 빼서 예, 우리나라로. 맞습니다. 네. 어. 공개적으로 그거를 이야기를 했고 네. 그럼 그거 어느 기간에 걸쳐 할 것이냐. 금액은 8천억이라서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이거를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동안에 걸쳐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고 그걸 보고서 따라 들어오는 데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좀 연금성 자금들 특히나 여기가 원래는 그런 이제 이머징 마켓 지수를 보고 그 비중에 맞게 투자를 했는데 본인들 볼 때는 생각을 좀 고쳐 먹어야 되겠다 한 거예요. 중국이 장기 투자 대상으로 적절할까? 중국 비중 절반으로 내리고 나머지들을 올리자라는 거를 여기서는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여기도 위원회 이런 게 다 있을 텐데 그래 버리면은 과연 여기만의 변화로 끝나겠느냐? 그러면 다른 데도 예 따라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에는 외국인 수급이 생각보다는 장기적으로 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10몇 년 만에 겪는 거예요. 한국은 계속 빠져나왔거든요. 그러네. 금융위기 이후로. 그렇게 됐을 때 이들은 자산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이거든요. 네. 그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바텀업으로 뭘 골랐냐가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거의 못 줘요. 그보다는 어느 지역에 투자했냐, 배분을 어떻게 했냐. 네 그걸로 수익률이 판가름이 납니다. 그러니까는 이미 한국을 더 늘릴래라는 거에서 판가름 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 선정에는 고민을 안 해요. 그러면 뭐냐 초대형주만 대형주. 삽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래서 패시브 상위 투자들은 50개만 계속. 지금 다 사는 거거든요. 패시브가 계속 꾸준하게 들어올 거다. 예. 그래서 그런 성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라서 여기에다가 이제 최근에는 더 엎쳐졌던 게 공매도를 엄청 많이 쳤었는데 그렇지. 그거를 이제 공매도를 쇼커바를 해야 되다 보니까는 그러니 초대형주 상위 50위 안에 들어와 있는데 공매도 잔고가 많았다 해버리니까 상한가까지 그 대형주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은 그런 장세이고 생각보다 이게 좀 더 갈 수도 있다. 자금의 흐름으로 봐서는. 네. 그렇게 해서 전 사이즈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이즈가. 네. 또 근데 궁금한 거. 오늘 궁금한 거 궁금한 너무 거 많아. 대표님 나오니까 그러니까. 얘기할 거리가 많아. 왜냐면 어제부터 저희 예, 이제 예. 단체 대화방에 네. 대표님이 오늘 해주신 주제 올려드리니까 재밌겠는데요. 엄청 기대하시더라고. 다른 얘기하는 거 좋거든. 네. 이제 중국 쪽이 사실은 지금 인프라를 알게 모르게 늘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부동산 쪽도 돈 풀기 시작하면 이제 결론은 인프라에 늘릴 건데 차이나런이 저는 의외로 빨리 사라질 것 같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이게 정책적으로 그래도 차이나 쪽 비중을 조금 줄이자라고 했는데 나쁘지 않겠는데? 라고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돈 들어오다가 갑자기 멈춰버리는 거 아닌가? 다시 중국으로 또 가지고 네,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좀 장기성 자금들의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도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네. 의사결정 과정을 보시게 되면 단기 이런 것도 있고 5년 계획. 중장기로도 막 계획을 네. 짜는데 거기에 뭐 위원회도 구성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들어오고 복잡한 과정 거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뀌는 것이 한 번 바뀌는 게 어렵고 그럼 이걸 되돌리는 것도 또 어렵거든요. 어렵다. 그래서 어. 만약에 어떤 뭐 대규모 그냥 이제 좀 액티브하게 하는 그런 기관에서 이번에 우리는 중국 줄이고 한국 늘리겠어요라고 했다면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자금들의 성격은 사실 이건 좀 정말로 긴 호흡으로 하는 데들인데 여기에서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뭐 중국에서 만약에 그래서 다시 반등을 하면 아마 일반 리테일 투자자들이 중국 투자를 늘릴 것 같아요.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제 생각에는 뭐 그중에서도 액티브하게 하는 데는 지금이 찬스야 이러신 데도 분명히 있겠지만 패시브하게 하는 데들은 지금 다들 어떻게 하면 중국 비중을 저기도 줄일까? 줄였다던데 줄일까. 어. 그리고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거는 트럼프 때에는 트럼프가 혼자서 조금 본인의 생각으로 왔다 갔다 중국에 대해서 때리고 했던 것 같은데 트럼프가 물러나고 나서 정권이 블루웨이브로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아직까지 관세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네. 바이든 정부는 오히려 더 나가서 공급망 아예 재편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중국하고 제대로 패권 경쟁을 아니면 하려고 장기적으로 이런 텐션이 존재는 하겠구나라고 보니까 장기적으로 매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빠져야 된다. 예, 예. 어. 그런 걸로 봐가지고서는 뭐 이제 중국도 너무 많이 빠졌어요 사실 주식에서 진짜로 반등도 나오고 저가 매력 진짜 네, 풍부할 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런 소식을 미리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헤지펀드들이. 음. 그래서 요 비중 줄일 거라는 소식을 알고 미리 공매도 비중이 지금 홍콩 증시가 역사상 최대치입니다. 이미 다. 예. 숏을 엄청 액티브 친 자금들은 또 거예요. 그렇게 이미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거에 네. 되돌림도 있을 텐데 네. 제 생각에 이번에는 장기적인 그림이 조금 판이 변화하는 것이 아닌가 소극적으로. 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좋을 수 있다. 예. 장기적으로라고 하면은 대략 네. 한 어느 정도 얘네가 들어와 있어요? 잘 몰라가지고. 그래도 한 6개월 동안 방금 전에 얘기하신 일단은 것처럼 예. 거의 대부분 6개월 나눠서 들어오니까. 아 그래요? 네. 기본적으로. 네. 근데 사실 이렇게만 말씀을 이제까지 드리면 뭐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달러 뭐 중국 이렇게 하면은 그래 안 좋은 게 좀 멈추거나 이럴 건 알겠는데 그래도 세상이 변한 건 없지 않느냐. 엄청 우리는 힘들고 뭐 물가가 생각보다 떨어지긴 해도 많이 안 떨어질 수도 있고 침체가 깊게 올 수도 있고 아직까지도 그런 고민들 하실 텐데요. 그럼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향후에 진짜로 이게 진성으로 좋아지는 게 어디서 나타날까? 그거를 보시려고 하면 지금 이번 주에 나오는 것들을 몇 가지를 보시면은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익 사이클이 나올 때 보면 재고가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성장하니까는 미국 기업들 총 재고가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을 하거든요. 네. 근데 경기가 엄청나게 좋다라고 사람들이 해서 잘 팔릴 줄 알고 재고를 미리 한번 쌓아놨지. 쌓게 되다가 갑자기 지금처럼 경기가 나빠지면 과잉 재고 때문에 덤핑해서 팔고 하니까 순식간에 기업 이익이 나빠지고 침체로 들어가요. 지금 딱 지금이 요 시기를 겪고 있어요. 이렇게 블랙 올라가 프라이데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빠르게 떨어져 주면은 다시 이익 사이클이 오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실적 장세가 오게 되거든요. 해소는 한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이거는? 그래서 그 증거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여전히 좀 나쁘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나와봤자 금융 장세고 실적 장세까지 가려면 근데 요 재고 쪽이 다 떨어야 충분히 내려와야 되는데 그 볼 수 있는 게 첫째로는 오늘 밤에 나오게 되죠. 월마트 실적. 월마트 네, 실적. 월마트가 지난 분기부터 자기네 재고 많다고 할인 판매하겠다 했잖아요. 이번에 그러면 과연 과잉 재고가 얼만큼 해소됐다 얘기를 하느냐. 그다음에 다음 날에는 타겟도 이제 그 실적 발표하는데 거기서도 역시나 재고. 본인들이 재고 조정한다 그랬는데 얼마나 네. 됐느냐라는 부분 하고요. 매달 중순에 이렇게 미국 기업 총 재고가 발표가 되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번에 전월 대비 얼마나 이게 좀 증가 줄어들고 속도가 내려왔느냐. 그거를 좀 이번 주에 그런 재고 관련된 게 꽤 나옵니다. 연말에 또 이 재고를 털기 가장 좋은 시기이긴 한데. 예. 그래서 바라건대는 좀 빨리
기왕 어차피 실적 안 좋다고 하는데 할인을 뭐 20% 30% 할거 50% 60% 해서 털어버리고. 소비자도 좋고 우선 털자. 기업도 빨리 좀 털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 가지로 생각보다 글로벌에서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게 한국이 이제 선행성이 크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반도체고 네. 그래서 반도체는 또 여러분들 앞으로 데이터 보실 때 음. 매달 말일에 음. 산업 동향 자료가 나오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재고 동향이 나와요. 네. 생산하고 재고 동향이 나오는데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 생산이 지금 2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에 들어갔습니다. 생산이? 네. 예, 예. 이게 18년 이후로 처음이고요. 2018년. 그다음에 재고 증가율이 여전히 높기는 한데 그 증가율이 둔화됐지. 원래 전년 동기 대비 80 몇 프로까지 갔다가 지금 50%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은 쭉 떨어져서 마이너스까지 가주면 제 생각에는 지금 반도체도 과잉 재고 얘기 많은데 그 얘기가 많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좋아요. 재고 엄청 많고 그런 건 맞는데 기업들이 지금 나오는 그런 매크로 데이터를 봤을 때는 조정에 이미 돌입을 한 거는 확실해 보인다. 근데 이제 가속도를 내주면 좋죠. 저희 입장에서 그건 빨리 끝나니까. 시원하게 털어버리면. 예, 예. 기왕 털 거 시원하게 터는 게 그러니까 좋죠. 연말 할인 그냥 네. 대놓고 털어버리면 그러니까 너무 좋지. 기업들이 꾸준하게 계속 질질질질 힘들어요 하는 기도 것보다 네, 네. 한번 주저앉았다가 오케이 다시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요게 그쵸, 그쵸. 네, 네, 네. 그럼 아까 말씀해주신 대체적으로 이 재고가 확 쌓여 있다가 요거 그냥 할인해가지고 쫙 팔고 나서 안정화가 되면은 거의 다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는 말씀이시죠. 통상적으로. 네, 그러면 이제 원래 예전에 그 증가 이 트렌드를 다시 가죠. 그대로 그냥 따라가면 그게 제일 좋거든요. 그때가 경기가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아서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실적 좋은 기업들 위주로 뭐 거의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야,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해주신 것 중에 이제 말씀해주신 게 사실 우리나라 그 주식 시장이나 이런 시장이 미국에 비해서 훨씬 빨리 이제 달아올랐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은 천천히 우리는 확 양은 냄비처럼 꽉 끓었다가 핑 식을 때 이제 그때 미국은 여기서 뚝배기처럼 뽀뽀뽀뽀뽀 해서 확 뜨거워지고 그게 어느 정도 시간차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만약에 네, 이제 이런 모든 데이터들이 좀 괜찮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 괜찮아서 올라갈 때 뭐 미리 올라타면 더 좋은 거고. 근데 내가 만약에 시기를 놓쳤다. 그럼 그때부터 미국을 좀 더 집중해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두 가지 선택의 이제 갈래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미국으로 가는 거죠. 보통 미국이 더 뒤에 가서 뒤에 가니까 네. 그게 아니면은 이제 증시가 그 실적 장세에서도 전반 후반이 있거든요. 네. 전반부까지는 그런 경기 민감주가 좋아요. 근데 후반부 넘어가면 그건 안 좋아지고 그치. 관심 많이 그 없지. 이제 소비재, 중소형주, 그 다음에 성장주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도 보시면은 2021년도 5월달에 코스피가 딱 고점이 그때 나옵니다. 5월에. 예, 그 이후부터 뭐가 갔냐 하면은 뭐 엔터주, 게임주, 2차 전지 관련주나 이런 게 불을 뿜었어요. 쭉쭉 날았죠.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하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그때부터 개별주를 열심히 하거나 그렇게로 보통은 나뉘더라고요. 초반에는 대형주랑 경기 민간주로 조금 대응을 하다가 네, 얘네들이 네. 조정이 조금 나온다라고 하면 중소형주랑 그렇게 예. 네. 명확하네요. 근데 오늘 되게 괜찮다. 오늘 질문 많이 했지. 네. 오늘 궁금증 어떻게 해결? 다 됐지. 궁금증 해소. 그리고 항상 진짜 어렵네요. 계속 버텨내봐야죠. 공부해야죠. 이러다가 이제 뭐 당장 지금 내일 모레 자 이제 좋아질 겁니다. 이런 건 아닙니다만. 그치. 그래도 그러니까 수치로 우리가 네. 네.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는 네. 거를 대표님이랑 같이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그쵸. 아니 목소리 덕도 있는 것 같기는 해. 목소리. 목소리 덕도 있어. 목소리가 좀 편안해. 진짜. 네. 저는 800에 하고 싶었어요. 갔다 와. 갔다 와.